마치 갑자기 끊어진 밧줄처럼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어졌던 산업의 심장이 순식간에 멈춰버린 듯했다. 불과 몇 주 만에 수십 년 동안 도시들을 지탱하고 기차를 움직이고 항구를 가득 채우며 수천 가정의 희망을 먹여 살리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철강 생산과 연결된 석탄 수출은 무려 94%나 폭락했는데 이는 경제적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극단적인 수치였다. 그것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느린 하락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급격한 추락이었다. 계약들은 취소되었고 창고들은 막혀버렸으며 노동자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각 항구마다 갈 곳 없는 석탄 더미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몰락의 초상이었다. 충격은 단지 숫자에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마치 낡아있던 산업의 발밑에서 땅 자체가 사라져버린 듯한 그 속도에 있었다. 그리고 예리한 질문이 날카롭게 솟구쳤다. 한때 세계 곳곳의 공장을 밝히던 나라가 어떻게 자국 안에서조차 팔리지 못한 채 갇혀있는 석탄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석탄은 단순한 원자재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국기처럼 대우받았고 힘과 자립의 상징이었다. 강철을 움직이고 기관차를 달리게 하며 국가의 기반 시설을 버티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서사의 일부였다. 더 나아가 바다를 건너 아시아의 제철소에 도착하고 유럽의 생산 라인을 지탱하며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들의 보일러를 드는 존재였다. 석탄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생산한다는 집단적 자부심의 일부였다. 국내에서 청정에너지가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석탄은 다른 길을 찾았다.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 해외에는 항상 고객이 있었다. 마치 세계가 제공하는 구명줄 같았다. 안방이 거대한 적대 시장으로 변하더라도 바깥 세상은 두 번째 생명을 제공했다. 오랫동안 이 논리는 잘 작동했다. 석탄 기업들은 이 시장 회전에 모든 것을 걸었다. 수출에 투자하고 여전히 석탄을 철강과 에너지의 불가피한 기반으로 여기는 나라들과 장기 계약을 맺었다. 인도, 대한민국, 독일 이들 모두는 여전히 이 연료에 의존했다. 미국에서 점차 그 자리가 줄어들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 초점 이동은 일종의 약속을 만들었다. 해외에 구매자가 있는 한 국내에서는 채굴이 계속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은 무역 수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석탄만이 유일한 안정적 수입원인 지역사회 전체를 지탱했다. 광산, 운송, 항구, 서비스 전부가 세계는 여전히 미국이 가장 잘 캐내는 이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확신에 의존한 사슬이었다. 그러나 그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것은 석탄의 품질이 아니었다. 수요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무너져 내린 것은 바퀴를 굴리던 기계장치였다. 운송, 정치, 무역협정, 석탄을 움직이게 하던 모든 것이 장애물로 바뀌었다.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되던 선적들이 갑작스러운 취소에 부딪히고 항구는 혼잡해졌으며 구매자들은 불신에 사로잡혔다. 광산, 항구, 해외 고객을 이어주던 신뢰의 실이 안에서부터 끊어진 듯했다.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과연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함께 해온 고객들은 이제 그들의 철저한 생산 일정이 다음 선적에 의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는가? 매번 늦어질 때마다 불안감은 증폭됐다. 그리고 세계 무역의 논리 속에서 신뢰는 석탄보다 훨씬 값비싼 자산이었다. 이 지점에서 광산업에 의존하는 도시들은 가장 먼저 흔들림을 체감했다. 노동자들은 늘 움직이던 선로 위에서 멈춰선 화물차들을 보았다. 항만의 운영자들은 예정된 입항을 취소하는 배들을 지켜보았다. 중소사업자들은 하루아침에 폭등할지 모르는 비용 공포 때문에 협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석탄은 여전히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고객에게 이르는 길이 막혀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엔진이었던 연료가
이제는 자기 창고 속에 갇히고 만 것이다. 과거의 위기들과 달리 이번에는 명확한 외부의 적도, 자연재해도, 수요 붕괴도 없었다. 훨씬 더 모호하고 손으로 짚어내기 어려운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욱 숨 막혔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장벽과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석탄의 부재가 아니라 석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확실성의 부재와 맞서 싸울 수 있는가? 몰락의 크기는 숫자가 발표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났다. 철강과 연결된 수출이 무려 94%나 추락했다. 수십억 달러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역 균형표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미 압박을 받고 있던 도시들은 광산과 공장의 대규모 폐쇄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상실이 아니었다. 공동체 전체의 발밑을 잇는 일이었다. 불편한 질문이 울려 퍼졌다. 석탄의 에너지로 스스로의 이미지를 세운 초강대국이 어째서 이렇게 취약한 요인들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몇 가지 정치적 결정만으로 수십 년의 안정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니.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었다. 신호는 모든 곳에서 감지됐다. 가족들은 과연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을지, 세대를 거쳐 물려받은 집을 지킬 수 있을지, 광산의 돈줄이 끊긴 마을이 버틸 수 있을지를 자문했다. 수출의 추락은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세대 동안 항상 팔릴 석탄이 있을 것이라 믿어왔던 공동체마다 새겨진 커다란 상처였다. 석탄 수출의 붕괴는 단순히 숫자나 취소된 계약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서히 보통 사람들의 일상으로 스며든다. 나이가 30에서 65 사이인 이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언제 번영의 서사가 상실의 이야기로 바뀌었는지를 이해하려 한다. 많은 이들은 석탄을 실은 기차가 풍경을 가르며 달리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것은 움직임과 일자리의 신호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 선로는 마치 버려진 흉터처럼 땅 위에 남아있다. 하나의 광산에 의존하는 작은 도시들에서는 변화가 사소한 세부에서조차 느껴진다. 쇳소리를 내던 삽과 트럭의 소음은 이제 불편한 정적의 자리를 내주었다. 하루 수십 대의 트럭이 들르던 주유소는 고객이 오지 않아 주유원들이 멍하니 기다린다. 새벽 전에 열어 석탄 먼지에 절은 노동자들을 맞이하던 모퉁이 카페는 이제 일찍 문을 닫는다. 더 이상 찾아오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들의 비극은 물질적 상실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눈앞에서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적 충격에 있다. 50년을 살아온 누군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이제는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단순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신문을 펼치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평생을 지탱해온 석탄이 이제는 과거의 짐으로 묘사되고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된다.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이 전환은 변화의 중심에 선 이들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딜레마로 다가온다. 그것은 단순한 석탄 문제가 아니다. 수천 명의 삶의 의미가 하루아침에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 딜레마가 더욱 가혹한 이유는 뚜렷한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30살이라면 아직 다른 분야에서 새 길을 찾거나 큰 도시로 옮겨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50을 넘긴 사람은 어떠한가? 인생 절반을 하나의 직무에 바쳤는데 지역 전체가 같은 문제에 빠져 있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많은 마을에는 이른바 플랜 B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국 가게는 광업에 의존하고 시장은 광부의 급여에 의존하며 학교는 이미 떠날 생각을 하는 가족들에 의존한다. 손실의 소용돌이는 석탄 노동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파고들며 내일이 어제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잠식한다. 가장 깊은 상처는 심리적 차원에서 나타난다. 늘 집안의 버팀목으로 인정받던 남성과 여성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40에서 60 사이의 성인기는 정체성이 곧 무엇을 하는가와 강하게 결합된 시기이다. 그러나 자신을 정의하던 일을 잃으면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잃기도 한다. 실패감은 저녁 식탁, 교회의 의자,
길에서 스친 짧은 대화 속으로 스며든다.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아무 가치가 없다거나 모든 걸 올바르게 했지만 결국 잃었다는 말이 흔하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손실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깊은 상실의 고통이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오늘날 쉰에서 예순을 넘긴 세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약속을 들어왔다.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약속,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 많은 이들이 믿었고 표를 던졌으며 그 말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결국 그 조치들이 보호가 아니라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 앞에서 배신감만 남는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이 목소리조차 없는 이들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인식이다. 대외정책, 관세, 지정학적 분쟁. 뉴스에서는 멀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실업, 금매로 내놓는 집, 비어가는 학교로 나타난다. 평범한 노동자에게 워싱턴에서 내려진 한 장의 문서와 동네 가게 폐쇄 사이의 연결, 고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 괴리는 매일같이 살아내는 가족들에게 더욱 선명하다. 석탄이 세대를 지탱했는데 왜 이제는 무찔러야 할 적이 되었는가? 아이들과 손주의 미래를 보장하던 것이 왜 이제는 행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진다. 아마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단절의 깊이를 드러낸다. 이미 과거에 위기를 겪은 이들도 있다. 예컨대 1980년대의 불황이나 2000년대 초반의 광산 폐쇄. 그러나 이번의 감각은 다르다. 단순히 힘든 시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노동, 에너지,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를 영원히 재정의하는 전환점이다. 혼란은 또 다른 차원에서도 커진다. 이 공동체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비운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무역 수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도 일어난다. 옛 고객들은 이제 미국을 신뢰할 만한 공급자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로 본다. 이 이미지의 변화만으로도 치명적이다. 뉴스를 지켜보는 노동자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느낀다. 그 감정의 무게는 크다. 과거에는 세계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가졌지만 오늘날에는 계약이 버려지고 선박이 다른 항구로 향한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인정한다. 이 지점에서 석탄의 이야기는 훨씬 더 큰 상징이 된다. 바로 2025년의 미국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이다. 한때 세계의 기관차라 자부했던 나라가 이제는 내부의 모순, 무모한 정치적 결정, 기다려주지 않는 국제 환경 앞에 서 있다. 여기까지 온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과 인물, 그리고 현재를 만들어낸 궤적을 탐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의 무대에서 세계를 흔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중요해진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시장에 울림을 주는 관세 전략으로, 시진핑은 장기적 시각으로 중국을 이끌며 전 세계의 무역과 에너지 경로를 바꾸고 있다. 이 대통령들의 집착, 모순,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계산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의 사건들을 보다 분명하게 해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특별한 전자책을 준비했다. 이 전자책은 이들의 전기를 모아 어떻게 오늘날의 세상을 빚었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접근은 고정된 댓글을 통해 가능하다. 수출 붕괴 이후 이어진 몇 주는 안도감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혼란 속으로의 추락이었다. 광산에서 석탄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철로에서 기차가 사라진 것도 아니며 항구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다. 무너진 것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움직이게 하던 논리였다. 기계의 한 톱니가 녹슬면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톱니 하나가 멈춘 것이 아니었다. 마치 구조 전체가 한순간에 어긋난 듯했다.
수년간 예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 무역은 이제 미국 공급자에게서 신뢰를 보지 못했다. 신뢰가 증발하면 그 어떤 계약이나 약속도 오래 버틸 수 없다. 항로를 바꾼 바에 한 척마다 수출을 미래로 여기던 도시들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기업 내부의 분위기는 걱정에서 절망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다. 몇 달 동안 국제협정을 공들여 이어가던 임원들은 단 몇 시간 만에 협상이 손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선적을 계획하던 회의는 긴급대책 논의로 바뀌었다. 오랜 고객이 떠나겠다고 위협할 때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더 이상 배들이 정박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물량 부족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일 때 이를 어떻게 주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약이 끊겼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노동자들을 붙잡아 둘 수 있을까? 복대는 믿기지 않는다는 공기가 가득했다. 이 문제가 일시적 난관인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전환인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한 나라가 자기 명성만 믿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고위층의 비밀 회담에서도 평범한 가정의 부엌에서도 흘러나왔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이라는 말이 곧 튼튼함을 뜻했는데 어떻게 오랜 고객들이 이제 안전 대신 위험을 보게 된 것일까? 이 변화는 몇 달이 아니라 단 며칠 만에 벌어졌다. 미국 석탄으로 제철소를 가동하던 나라들이 계약을 더 민첩한 경쟁자들에게 돌려버렸다. 그것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문제였다. 확실성을 잃은 파트너에게 누가 미래를 맡기겠는가? 임원들이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노동자들은 뼈저리게 충격을 체감했다. 수십 년 동안 화차를 몰던 기관사들은 이제 집에 머물며 텅 빈 철로를 바라보았다. 먼 항로를 자랑스럽게 떠나던 항만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 통보와 근무시간 단축을 받아들였다. 시끄러운 드릴과 피부에 달라붙는 검은 먼지로 인생을 측정하던 광부들은 해고 서류를 들고 떠나는 동료들을 지켜보았다. 정체성을 만들어 온 일자리가 이제 짐처럼 취급된다면 존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공허함은 경제 영역을 넘어섰다. 도시 전체의 거리는 멈춘 듯했다. 수십 년간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던 가족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월급 흐름에 기대던 작은 가게들은 진열대는 가득하지만 금고는 비었다. 지방세에 의존하던 학교들은 프로그램을 줄였고 가정들은 다른 주로 이주해야 할지 논의했다. 결국 일이 사라지는 것은 단지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뛰게 하던 공동체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았다. 모수는 분명했다. 많은 곳에서 석탄은 여전히 있었고 구매자도 존재했다. 문제는 수요 부족도 아니었고 품질 저하도 아니었다. 장애물은 단지 그것을 필요한 곳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무능이었다. 수만 톤의 에너지가 쌓여 있고 이행 준비가 된 계약들이 있었지만 정치적이고 물류적인 미로가 모든 것을 낭비로 만들었다. 이 교착 상태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칠 파급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자는 누구인가? 국제 무대의 모습도 좋지 않았다. 미국이 물러서는 동안 경쟁국들은 거의 안무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호주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선적을 늘리며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정확한 일정이라는 신뢰까지 팔았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미국 석탄에 의존하던 제철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심지어 작은 나라들마저 빈자리를 노리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백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 울리는 질문은 이랬다. 수십 년을 들여 얻은 고객을 몇 달 만에 잃는다면 그들을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변화의 속도는 낙관적인 이들조차 겁에 질리게 했다. 창고에 갇힌 석탄 톤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자산이 깎여 나갔다. 노동자들에게는 그 계산이 더욱 잔혹했다. 그것은 추상적인 회계가 아니라 빈 냉장고, 밀린 대출금, 그리고 아이들의 눈에 비친 처음 보는 부모의 두려움이었다. 한 나라를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미래가 빼앗겼다는 국민의 감각일 것이다.
아이러니는 이 와중에도 뚜렷했다. 공식 연설에서는 강함과 주권을 외쳤지만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벽돌집 안의 현실은 연약함이었다. 국가 경제의 기둥이라 믿던 노동자들은 이제 버려진 느낌이었다. 광업 위에 꿈을 세운 가정들은 자신이 잘못된 기반 위에 올려놓은 것인지 자문했다. 이미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이들에게 남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상실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초대가 남는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공동체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딜레마가 당신의 삶과 맞닿아 있다면 함께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힘이 있으며 모든 참여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향한 대화를 더욱 굳건히 합니다. 긴장은 대외 무역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국경 안에서도 격렬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났다. 그것은 정당 간의 싸움일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정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그것이 끝없는 무역 전쟁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현실적인 시각으로 이제는 낡은 기둥을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와 산업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떻게 40년 동안 어두운 갱도에서 일해온 광부에게 그 직업과 역사 그리고 정체성이 더 이상 미래 자리가 없다고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남편의 광산 월급으로 가정을 지탱해 온 아내에게 그 모든 세월의 노력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한 장면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순은 물질적 손실만큼이나 사람들을 갉아먹었다. 균열의 징후는 가정 곳곳에서 퍼졌다. 거실의 텔레비전에서는 전문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논의했지만 소파에 앉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판결처럼 들렸다. 그것은 맑은 하늘을 약속하지 않는 끝없는 폭풍의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같았다. 동시에 작은 도시의 모퉁이마다 급조된 벽보, 조용한 시위, 보호를 요구하는 전단이 등장했다. 그러나 누가 정말 그것을 들었을까?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세계 전략과 경쟁국과의 힘의 균형을 말했지만 아침마다 노동자들 덕분에 활기를 띠던 빵집 주인은 이제 절반도 팔지 못했다. 대지 정치의 웅장한 무대와 슈퍼마켓 계산대의 현실 사이에는 어디에 접점이 있었는가? 이 불협화음은 더 불안한 사실을 드러냈다. 바로 공식 서사와 현실 사이의 거리였다. 공적 담론에서는 주권이 강조되었지만 텅 빈 항구는 취약함을 드러냈다. 회복력이 선언되었지만 석탄으로 가득 찬 창고는 낭비를 고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서사의 전쟁이었다. 누가 이 이야기를 쓸 권리를 가졌는가? 통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인인가? 아니면 몸으로 상실을 견디는 노동자인가? 매 인터뷰와 매 공식 성명은 현장에서의 고통과는 동떨어진 멀리서 인쇄된 글처럼 들렸다. 이 깨진 이야기 속에서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하는 불안이 떠올랐다. 과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전 세계 시장에서 지연 하나하나가 기억되고 계약 파기가 기록되며 정치적 몸짓이 수년 동안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 공급자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의문은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나라 전체, 의심받는 국민, 긁힌 신뢰, 약해진 위치 위에 드리워졌다. 한 나라가 세대를 정의해 온 일부를 파괴하지 않고 과연 얼마나 재창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지닌 차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외교의 이면에서 석탄 위기는 협상 도구로 변했다. 오랫동안 미국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온 외국 지도자들은 이제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과거에는 신속히 합의에 이르던 회의가 이제 불신의 전장이 되었다. 언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보증을 요구했으나 그 보증은 종종 불가능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미국이 투영해 오던 힘의 이미지를 서서히 침식시켰다. 이제 과장이 아니다.
세계가 점차 덜 필수적인 미국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던 것일까? 한편 시골의 소박한 집들에서는 절망이 가득했다. 할머니들은 석탄이 번영의 동의어였던 시절을 기억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부재가 아니라 집단 기억에 대한 타격이었다. 60살의 여성이 사진 상자를 열어 하루 종일 일한 뒤 검은 먼지로 뒤덮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 자부심이 가족을 먹여 살렸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손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 땅에 뿌리내릴 이유가 남아있는지 자문했다. 젊은 세대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날 때 쓸쓸한 질문만 남았다. 기억마저 사라지면 이 도시들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 긴장은 세대를 가로질렀다. 노인들에게는 한 시대의 끝이 느껴졌다. 젊은이들에게는 현재조차 자리가 없는 듯 보였다. 그 사이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중년 세대는 남은 것을 붙잡으려는 압박과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불안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존엄, 소속감,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것이 예고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 매달 새로운 문이 닫히는데 재건의 담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점점 더 분명해진 것은 이 위기가 단순히 광산, 항구, 계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상상력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이었다. 석탄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풍요와 힘의 신화였다. 그 신화의 붕괴는 특정 공동체의 미래만이 아니라 21세기의 미국이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를 남겨놓았다. 항만 지역 밖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장면이 있었다. 하늘을 향해 멈춰 선 채 간청하듯 팔을 뻗은 크레인들, 그리고 결코 열리지 못한 석탄 컨테이너들. 왜냐하면 배들이 더 이상 정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비어있는 금속 구조물들은 어떤 경제 보고서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고객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 논리 자체를 잃어버린 부문의 마비가 눈앞에 드러난 모습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수익 손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명줄처럼 이어진 흐름의 중단이었다. 움직임을 위해 지어진 시스템이 강제로 멈추게 되면 정지된 매 순간은 비용으로, 출항 없는 매일은 벌어진 상처로 변한다. 해운 회사들에서 전해진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선장들이 눈을 감고도 다니던 항로를 거부했고, 선주들은 당장의 손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취소했다. 그 논리는 직관에 반하는 듯 보였지만 장기 계산에서는 합리적이었다. 오늘 잃는 것이 위험에 쌓인 공급자에게 묶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아무런 논란 없이 바다를 건너던 미국 석탄은 이제 불확실성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지나치게 값비싼 대가였다. 수면 아래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국제 중개인들은 일부 외국 기업들이 계약 조항을 다시 쓰고 있다고 전했다. 불안정한 정책과 연결된 공급자를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석탄만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석탄이 가장 상징적인 사례였다. 구매국들의 전략회의에서는 즉각적인 다변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그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명성의 문제였다. 인도의 한 제철소는 더 이상 가변적인 납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철강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 대변인의 말은 많은 이들의 생각을 요약했다. 생산 라인에서 지연은 불편이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속도였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선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신뢰라는 완전한 패키지를 팔았다. 석탄만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판매한 것이다. 심지어 이들 국가의 대표들이 직접 미국과 연결되었던 기업들을 찾아가 앞으로는 어떤 배도 출항하지 않고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라 보장하기도 했다. 그 대조는 뼈 아팠다. 미국 노동자들이 멈춰선 화차를 보는 동안 외국인들은 곧바로 출항할 배의 약속을 받았다. 서명한 계약이 확실히 지켜진다는 믿음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위기의 여러 층위 속에서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뒷이야기로 떠돌기 시작했다. 어떤 분석가들은 정박하지 못한 석탄을 목적지 없는 검은 금이라 불렀다. 아이러니는 값지고 땀과 기술로 캐낸 수만 톤의 자원이 고립된 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었다. 마치 가득 찬 금고 속의 동전을 결코 쓸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목적지 없는 검은 금이라는 별명은 처음에는 전문가들 사이의 속삭임이었지만 곧 지역 언론에도 실렸다. 시간이 지나자 노동자들조차도 씁쓸하게 그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의 부조리를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단절은 공동체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성찰을 낳았다. 석탄을 노력과 생계가 직결된 직선으로 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단순히 생산하기만 하면 세상이 계속 사줄 것이라고 믿은 것이 순진한 것이었을까? 진짜 힘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네트워크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이전에는 경제학자나 학자들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가정의 입에도 오르내렸다. 이번 위기가 오히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었다. 힘은 생산에만 있지 않고 유통의 통제에 있다는 것. 혼란 속에서도 절박한 창의성이 나타났다. 일부 소규모 수출업자들은 선적을 우회 항로로 돌려 결코 큰 물량을 다뤄본 적 없는 대체 항구를 이용하려 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국적의 배를 빌려 대형 선박의 제약을 피하려 한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해법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종종 결과는 더 마비된 상태였다. 적절한 인프라가 없는 곳에 석탄이 쌓여 결코 오지 않을 출구를 기다리며 썩어갔다. 얼마나 절망적이면 기업인들이 이렇게 허약한 길에 희망을 걸겠는가. 시도가 번번이 무너질수록 위기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커졌다. 이 부문은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계적 위치를 찾지 못하면 몇 계절 안에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그 자각은 공포와 긴박함을 동시에 불러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논의를 자극하기도 했다.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 광산으로 들어가려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다른 길을 말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기술 교육,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대체 시도까지. 아직은 미약했지만 그것은 재창조의 씨앗이었다. 반면 기업 사무실에서는 투자자들이 차갑게 위험을 재평가했다. 한때 수십억을 투자하던 펀드들은 찾아온 속도만큼 빠르게 떠났다. 그들에게는 향수도 공동체적 기억도 없었다. 오직 숫자뿐이었다. 그리고 숫자는 크게 외쳤다. 파기된 계약, 빗나간 바에 연쇄적인 추가 비용, 정치적 결정 한 줄로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움직임은 끝까지 버티려던 기업들의 마지막 숨결마저 빼앗았다. 투자가 끊기면 유지도 혁신도 경쟁력을 되찾을 전망조차 없었다. 뉴욕의 한 협상장에서는 날카로운 소리가 메아리쳤다. 한 외국 대표가 미국인 임원들 앞에서 문서 가방을 옆으로 밀쳐두고 단 한마디를 내뱉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짧고 직접적인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대비하지 못한 일격처럼 떨어졌다. 그것은 석탄에 관한 것도 계약서 속 수치나 관세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 신뢰는 어떤 법령이나 화려한 연설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순간 어느 보고서보다 더 분명히 드러난 것은 무너진 것이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미국이 여전히 국제무역에서 신뢰의 보증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라는 사실이었다. 이 장면이 유리벽 회의실의 조용한 복도에서 펼쳐지는 동안 피해를 입은 도시들의 거리에서는 또 다른 감각이 커져갔다.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사람들은 석탄 너머를 바라보도록 내몰리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각성이었다. 평생을 매일 반복되는 노동에 묶여 살아온 남성과 여성들은
단일 자원에 대한 의존이 곧 감옥이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곧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세대를 걸쳐 가정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세운 것이 바로 지금 그들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쇠사슬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모순은 일상의 작은 대화 속에 스며들었다. 웨스트버지니아 시골의 한 술집에서는 옛 광부들이 여전히 이 부문의 희망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감히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지를 두고 격렬히 논쟁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이 새겨진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기다리면 서서히 죽습니다. 떠나면 멀리서 죽습니다. 절망과 아이러니가 뒤섞인 이 말은 수많은 이들이 처한 감정의 갈림길을 드러냈다. 고통 없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 심각성을 가리려는 듯 연설을 이어갔다. 정치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새로운 조치가 진행 중이며 협상이 열리고 있으며 나라가 결코 노동자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전국 방송으로 흘러나오면서도 텅 빈 부두와 예산이 끊긴 학교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공식 서사와 체험적 현실 사이의 간극은 분노와 불신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언제까지 이 가면이 유지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매일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단순한 관객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국제시장의 뒷무대에서는 미국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경쟁자들의 대담한 움직임을 불러왔다. 외국 대표단들은 옛 미국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박람회와 회의를 조직했고, 더 좋은 가격뿐 아니라 장기적 안정성을 약속했다.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는 미국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것은 불안정성을 피하려는 장치였고 동시에 치명적인 배제였다. 세계가 더 이상 미국 석탄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는 현실은 이 부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충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섰다. 35살의 한 청년은 광부의 아들이자 손자였다. 그는 현지 인터뷰에서 노부모를 돌보아야 할지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지 찢어지는 딜레마에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지친 얼굴은 수천 명의 고통을 대변했다. 집, 기억, 삶 전체가 뿌리내린 도시를 떠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라면 과연 고향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에서 끌려 나오는 것이었다. 국제 무대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부각되었다. 외국 기업들은 단순히 재정적 보증만이 아니라 정치적 보증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납품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앞으로 정부 결정이 무역 흐름을 끊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 요구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문제는 석탄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는 나라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 한번 내부에서부터 부식된 안정성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제스처가 구매자들의 믿음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불신이 커져가는 동안 피해 지역에서는 반복되는 풍경이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즉석 집회를 열어 해고 통지서나 정지 명령서를 들고 서 있었다. 어떤 이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했고 어떤 이들은 침착함을 당부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다. 이 다양한 반응은 방향을 잃은 분열된 나라를 보여주었다. 집단적 감정을 담아낼 단일한 목소리는 없었다. 보이는 것은 오직 합쳐질 때 하나의 역사적 단절을 보여주는 개별적 고통들의 카코폰이었다.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석탄 위기는 단순히 다른 균열들의 전조가 아닐까? 이 부문에서 일어난 일이 단단해 보이던 다른 전략적 영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오랜 고객들의 신뢰를 몇 달 만에 잃어버린 나라가 기술, 농업, 제조업에서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의문은 짙은 구름처럼 드리워졌다.
많은 이들이 인정하기를 꺼려했지만 이번 붕괴가 더 광범위할 수도 있다는 암시는 사라지지 않았다. 답이 없는 질문들 속에서도 가족들은 일상을 이어가려 애썼다. 어머니들은 한때 광산 노동이 자녀 교육을 보장할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미뤄지는 계획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집을 터무니없이 낮은 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조부모들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위기에 놓인 것은 단지 경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유산의 전승이었으며 공동체적 의미의 지속성 그 자체였다. 석탄의 역사는 단순히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스스로와 싸우는 한 나라의 모습을 그린 초상이 되었다. 풍요로운 시절에 대한 향수와 재창조해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과거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과 현재의 취약함을 마주한 나라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석탄은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제국이라 믿었던 국가가 이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 상징이 되었다. 나 진짜 문제는 이미 힘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한계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길을 열 용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 취약성에서 재건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추락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간을 이해하는 일은 단지 수출 수치나 무역 결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저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얼굴들,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모순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기를 깊이 탐구하는 일이 필수적인 이유가 있다. 그들이 태어난 환경,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야망,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게 만든 선택들, 그리고 그들을 계속 따라다닌 모순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왜 특정한 동맹이 형성되고 왜 파국이 불가피해지며 왜 석탄과 같은 자원이 세계적 분쟁의 장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바로 이 개인적 삶과 집단적 운명이 얽히는 이야기들이 담긴 특별한 전자책이 고정 댓글에 제공되니 이 전자책을 통해 21세기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거나 불안을 자아냈거나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 작성, 이 영상을 공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니다. 이는 대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일부분이며 국경을 넘어 우리 시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오늘 전한 이야기는 완전히 닫히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여지를 남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더욱 도전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다음 단계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